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할 때 느낌하고는 사뭇 다르죠. 그럼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면 용의권에서 낼 것 같아요? 담보권인 저당권에서 낼 것 같아요? 저당권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거 좀 할 게 많네? 하면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 나온다고요, 저당권. 그래서 이제 저당권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있는 내용을 전부 다 할 필요 없고 제가 체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꼭 가져가셔야 된다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총론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 나중에 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체크하는 내용들은 지금 가져가셔야 돼요. 저당권 빨리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같이 바로 암기합시다. 아무리 뭐 시간이 없어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 저당권은 이 개념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개념을 제가 한 것처럼 똑같이 끊어가면서 내용직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난 다음에 뒤로 넘어가야 돼요. 그냥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가 이제 암기해야 되지. 이제부터는 암기의 영역.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는 것은 돈을 빌렸으니까 담보를 제공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런 말이구나. 라면서 소유 부동산이 담보에 제공이 되는 게 원칙인데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담보에 제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죠? 지분에는 용의권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는 가능하다. 그럼 저당권은 가능하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 필요적 기록사항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다? 채권액 또는 채권의 평가액이 나왔다는 것은 일정한 채권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도 저당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 그때는 뭘 기록해라? 채권의 평가액. 한번 들어보고 이제 바로 암기하는 거예요, 저랑. 하면서 외야 채권이 나왔다면 외야 채권도 그대로 뭐한다? 기록한다. 환산한 금액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채무자 반드시 기록해줘야 돼요.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든 채무자 표시는 무슨 사항이다? 필요적 기록사항. 다만 채무자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되는 자는 아니기 때문에 주민번호는 기록하지 않고 성명하고 뭐만 기록한다? 주소만 기록한다라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리은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알고는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기록사항은 약정이 있으면 기록하고 약정이 없으면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변제기와 이자는 약정이 있으면 기록한다. 그래서 변제기라는 거 조심해 두시고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저당권 이전 등기는 저당권은 자유롭게 양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저당권의 일부, 채권의 일부가 넘어가면 저당권도 일부가 넘어가야 된다. 그때 채권의 일부를 제3자가 대의 변제했을 때는 역시 뭐한다? 여러분 친구가 뭐가 돼야 된다? 저당권자가 돼야 되니까 상용이가 저당권의 일부를 뭐한다? 이전해야 한다라는 거. 됐죠? 예. 그 다음 저당권 변경 등기에서는 하나 금방 채무자가 바뀌는 것은 주체가 바뀌는 거 아닌 거 확인하셨죠? 채무자 변경은 무슨 등기한다? 저당권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저당권 무슨 사유다? 변경 등기의 사유라는 거 하나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 말소 등기와 관련해서는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이전된 경우 이 두 가지 내용은 암기사항이다. 암기사항은 아니다. 암기사항은 아니고 이 내용은 해석의 문제로 접근해야 돼요. 해석의 문제를 접근할 때는 항상 뭐 시킨다? 시각화. 그럼 나는 앞으로 모든 것을 시각화시켜야 되겠다. 지문을 읽었는데 뭔 말이지? 절차상의 내용을 물어보는 거네. 단순 암기사항을 물어보는 건 아니네. 그러면 일단 시각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문 읽어라, 읽지 마라. 읽지 마라. 지문을 읽으면 오히려 더 현혹된다. 지문을 읽지 말고 무조건 옆에다가 1점, 소유권, 보존, 값 이렇게 일단 적어 놓고 지문을 읽기 시작하란 말이에요. 되겠나요? 그러면 지문이 해석이 되기 시작한다. 그럼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저랑 많이 훈련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 공동저당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공동저당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민법의 일반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등기적인 부분은 크게 영향이 없다.
그럼 창설적 공동저당과 추가적 공동저당의 개념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 되고, 됐나요? 그럼 짚고 가셨다면 종전 등기에도 같은 취지의 무슨 등기? 부기 등기로 직권으로 추가로 담보가 제공된 겁니다 라는 기록을 뭐 한다? 해줘야 한다라는 거 그거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동저당의 대위라는 개념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럼 공동저당의 대위 요 개념 아까 제가 그림을 통해서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그대로 가져가시면 저당권 등기가 마무리된다고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는 이제 뭐로 간다? 근저당을 가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좀 예쁘게 좀 적어주시면 안 될까요? 예쁘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알고 있으니까 빠르게 적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보세요. 17번지 필지를 할게요, 그냥. 17번지 필지에 소유권 보존 값 1, 저당권 설정 10억 K은행 그 다음 무슨 부동산? Y부동산. 부동산이 2개를 기준으로 할게요. 18번지 소유권 보존 누구? 값 1, 저당권 설정 얼마? 10억 K은행. 그럼 채무자는 같은 사람으로 적을게요. 채무자 상용이 할게요. 그냥 상용이. 채무자 괜히 또 헷갈릴라. 갑으로 할게요. 갑이 돈 빌리고 갑이 담보를 제공합니다. 채무자 갑. 이건 돈 빌린 사람으로서의 갑. 그죠? 앞에 갑은 뭐다? 저당권 설정 등기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의 갑. 얘는 뭐다? 돈 빌린 사람으로 갑. 근데 채권자는 K은행은 저당권자이자 뭐다? 채권자. 2명 적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과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다를 수가 있지만 돈 빌려준 사람과 저당권자는 뭐다? 같은 사람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 이제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채무자가 돈 빌리고 자신의 소유 부동산 담보를 제공했다. 얼마 빌리고? 10억. 이 상태로 하면 이 상태도 마찬가지 채무자 갑이 K은행에 10억 빌리고 Y부동산 담보를 제공했다. 맞죠? 그러면 이 상태로 하면 갑은 돈 총 얼마 빌린 거다? 20억 빌렸다라고 확인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10억 동일 채권에 대해서 X부동산과 Y부동산을 담보로 공동으로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 이 아래에다가 뭐라고 적어라? 공동담보 해서 무슨 부동산? Y부동산에 관한 내용 적어주면 된다고요.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저당권 설정 K은행 밑에다가 뭐라고 적자? 공동담보 무슨 부동산? X부동산 이렇게 적으면 Y부동산과 X부동산이 각각 담보로 제공돼서 10억 빌려준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창설적 공동저당.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뭐도 작성해야 한다? 공동담보 목록.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상태에서 후순위로 또 저당권 무슨 등기 설정 등기가 5억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5억 채권자를 누구로 할 거냐면 누구 할까요? 이름이 뭐예요? 현정이 합시다. 그럼 현정이는 겁도 없이 들어갔다 그죠? 뛸 염려하고. 근데 현정이도 정확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 2개가 공동담보인데 이 K은행이 X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저당권 실행으로 전부를 변제받아 가게 되면 이 Y부동산의 K은행에 받아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누구를 대위해서 Y은행을 모아서 K은행을 대위해서 돈 받아갈 수 있는 것을 공동저당의 대위에 대해서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현정이는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후순위로 등기한 거예요. 근데 얘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액 변제를 다 받아갔단 말이에요. 받아가니까 현정이는 두려움에 떨지는 않는다, 그죠? 야, Y은행, K은행, 너가 Y 부동산에 가져가야 될 금액이 있었을 건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내가 너를 모아요. 대위행서 담보권 실행할 거야 라고 등기부에 기록해줘야 제3자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현정이는 과감하게 이 등기 밑에다가 부기등기로 공동저당 대위 이렇게 적고 공동저당 대위권자가 누구예요? 현정이 이렇게 적는단 말이야. 그럼 제3자가 봤을 때 뭐야? 공동저당 대위 현정이 뭐지? 그럼 제3자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정이가 왜 공동저당 대위를 했는지 여기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기록해야 될 사항은 등기라는 것은 항상 실체관계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것을 요약 정리하는 거야. 등기는. 그러면 현정이가 여기에 왜 공동저당 대위라고 적었어? 여러분 설명해 봐봐. 이 내용을. 왜 이게 적어야 돼? 현정이가. 읽어봐봐. 친구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K은행이 2개를 담보받았는데 1개가 먼저 돈 다 찾아가니까 현정이가 불쌍하다. 그러니까 현정이가 여기서 K은행이 받아야 될 금액에 대해서 대신해서 대비행사에서 찾아갈 수 있다. 그거 적는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현정이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적으란 말이야. X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었다. 맞나요? 금액은 얼마가 나왔다. 매각 대금. 그리고 선순위자가 얼마 찾아갔다. K는 얼마 찾아갔다. 그다음에 현정이 내가 찾아가야 될 금액은 이만큼이다.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얘를 모아요. 대위에서 행사하겠다. 그럼 공동저당의 대위의 필요적 기록사항이 뭐냐? 신청정보의 필요적 기록사항이 뭐냐? 물어보면 매각 부동산, 매각 대금, 선순위 채권자가 변제받아간 금액, 차순위 채권자, 현정이가 변제받아야 될 금액,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다. 이렇게 하면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쉽게 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죠? 예, 여기까지 공동회의 끝났고, 그럼 여기 안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추가적 공동저당. 추가적 공동저당은 X 부동산만 담보의 제공이 있었단 말이에요. 됐나요? 근데 Y 부동산을 추가로 담보 제공하겠다고. 됐죠? 그러면 이게 공동담보 무슨 부동산? Y 부동산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 됐나요? 그럼 여기에는 원래는 창설적 공동저당은 밑에다가 하나의 사항란에 같이 적는데 이때는 이렇게 안 하고 부기등기로 별도로 추가적 공동담보라고 뭐 한다. 별도로 부기등기 형식으로 별도로 해준다고요. 됐나요? 이 등기를 등기안에 어떻게 해준다? 직권으로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추가적 공동담보까지 마무리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예. 좀 됐다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의 몫이다. 대한민국에 어딜 가도 저당권을 이처럼 자세하게 강의한 데는 없다. 잠시 자랑하는 거야. 왜냐면 그냥 암기하라고 하거든. 이거 암기하세요. 이렇게 암기하세요. 이건 직권입니다. 근데 그렇게 암기해도 돼. 시험 문제는 그것만 돼 있으면 되니까. 근데 내용을 좀 알고 암기를 하면, 알고 암기하면 나중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이해해서 끝나니까 문제야.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뭐 한다? 암기는 해야 된단 말이야, 암기. 근저당의 근자는 포괄 근자예요. 그래서 근저당의 근자는 근자 빼고 읽어봐요. 저당권이잖아요. 근저당권은요, 그냥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절차 구정 우리 배웠던 저당권이 있죠. 토시아는 틀리고 똑같아. 다만 차이점이 있는 것만 지금부터 저랑 체크한다. 차이가 있는 것만 똑같아. 근저당권이라면 계속적인 거래관계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한 채권을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저당권은 본질은 보통의 저당권과 같으나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요거 하나 딱 틀린다고요. 부종성이 뭐가 되어 있다? 완화되어 있다. 그럼 이 말이 뭐냐?
여기 불특정 채권. 저당권은요, 채권이 확정되어 있어요. 확정. 10억이면 10억 이렇게. 근데 근저당권은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돈 갚으면 피해담보채권이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저당권의 효력도 소멸한다고요. 근데 근저당권은 일정한 결산기까지 금액이 계속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이루어진다. 변화가. 되겠나요? 그러니까 기간까지는 피해담보채권이 일시적으로 빵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피해담보채권 돈 다 갚을 수도 있죠. 근데 아직까지 채권액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빵원이 된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은 말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근저당권의 소멸은 언제 한다? 결산기가 되었을 때, 빵원이 되었을 때 말소한단 말이에요. 됐나요? 예, 됐어요. 끝이에요. 똑같아. 그래서 이제 하나만 이제 가져갑니다. 하나만. 뒤에 나오는데 미리 하고 간다. 요거는. 여기가 결산기라고, 결산기. 그럼 결산기 1일까지는 피해담보채권액이 확정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봐봐, 잘 봐야 돼. 이거 뭐 필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시점까지. 지금 제가 적은 이 선, 이 시점까지는 금액이 확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인다. 확정이 안 되니까 영원이 된다 하더라도 말소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게 결산기에 딱 도달했죠? 도달하면 이때 근저당권은 근자가 톡 떨어져 나간다고요. 결산기가 딱 되면 뭐다? 확정되어 버리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출제위원이야. 한번 생각해 봐봐. 피담보채권이 결산기가 도달하면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했죠. 확정되면 근저당권의 성질이 근자가 톡 떨어져 나가니까 뭐로 바뀔까? 저당권으로 바뀌겠지. 그러면 같은 글자 속에 근저당이라 하더라도 이 시점, 여기서부터 이 시점은 저당권하고 똑같다라고 봐도 되나요? 그럼 시험 문제를 출제원이 근저당을 내고 싶다면 결산기가 지난 이후의 지문을 낼 것 같아요. 결산기가 도달하기 전에 지문을 낼 것 같아. 도달하기 전이죠. 왜? 후면 뭐하고 똑같으니까. 저당권하고 토시 하나 틀리고 100%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출제원이 근저당 내면 이걸 낸다고, 그래야 부종성이 뭐가 된다? 완화된다. 이 말도 쓸 수가 있고. 실무에서는 여러분이 은행에 돈 빌리니까 근저당 하든가요? 저당권 하든가요? 돈 빌릴 때 담보로 할 때 등기부 하고 나서 내 재산권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데도 한 번도 안 보나요? 뭘 하든가요? 근저당을 하죠. 실무에서는 저당권은 없어요. 전부 다 뭐다? 근저당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것들은. 그 이유가 뭘까? 대한민국의 대출의 형식이 뭐한다? 1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이런 거 아닙니까? 대부분? 대출 받을 때. 그렇잖아. 그러면 돈을 갚을 때마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만약에 해버리면 1억을 빌렸다. 한 달에 100만 원 갚았다. 이자하고. 그럼 얼마로 바뀌어요? 피담보채 확정채권액이 9,900만 원으로 바뀌죠. 그럼 변경 등기를 해줘야 된다고. 감액에 관한. 그걸 해야 돼.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될 뭐다? 사유가 발생한다고. 그럼 한 달 후에 또 갚으면 또 갚으면 매달 돈 갚을 때마다 확정 채권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뭐한다? 변경 등기를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다고. 그럼 얼마나 또 비용이 많아? 법무사 매달 써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돈을 갚아도 변경 등기를 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기가 있다면 그걸 하는 게 맞겠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근저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산기에 만약에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라면 그期限 없이 10년 분할 상환이라면 결산기가 딱 10년 딱 짰다라는 말은 마지막 결산기에 돈 납입하는 순간 뭐한다? 금액이 빵원이 되게 뭐한다? 보통 한다고요. 됐나요? 그럼 빵원이 되는 순간 결산기가 도달했으니까
성질이 뭐로 바뀌어요? 저당권으로 바뀌죠. 그때부터는 피담보채권이 빵원이 되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바로 소멸한다. 이렇게 이제 구조를 대출 계획을 짠다고요, 통상. 그래서 은행에서 뭐 하는 거다? 근저당을 하는 거예요. 매번 채권액을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아파트가 10억짜리가 나왔는데 대출 금액이 만약에 7억 5천이야. 채권 최고액이. 그러면 실제 그 금액이 7억 5천만이 대출액이 있다면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가자. 5억, 6억이 적혀져 있어. 6억. 근데 근저당권에서는 채권액이라고 쓰지 않고 잠시 후에 보겠지만 채권 최고액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거기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통상 1금융권은 20%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억 채권 최고액이 6억 돼 있다라는 말은 실제 빌린 금액은 얼마다? 5억이에요. 5억.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돈 남은 금액이 5억이라고 단정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돈을 뭐 한다. 얼마나 갚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 이 사람이 3억을 갚았는지 2억을 갚았는지. 그러니까 항상 중개사는 뭐 한다? 집을 내놓는 사람에게 뭐 한다?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에게 물어봐야 돼. 지금 근저당권이 뭐 한다? 6억대 있는데 실제 원금은 얼마입니까? 예, 한 5억입니다. 갚은 금액은요? 3억 갚았습니다. 남은 금액은요? 2억입니다. 그럼 실제 그래야 중개 설명을 할 때도 실제 지금 채권 최고는 6억대이지만 이 사람이 남은 금액은 뭐 한다? 확인해 본 결과 얼마더라? 2억이더라. 근데 매가가 얼만데 매가 받는 순간 2억은 변제해서 저당권은 뭐 한다? 소멸시켜 주겠다 하더라. 그렇게 중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고 6억인데요. 대충 6억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된다고. 됐죠? 됐어요. 자, 이때 이제 등기 원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등기 원인과 관련해 가지고 자, 채권자 있잖아. 채권자. 지금 저당권 생각해 봐봐. 채권자 무슨 은행이었다? K은행에서 채권자가 Y은행으로 바뀌어. 그럼 채권자가 K은행에서 Y은행으로 바뀌면 채권자가 바뀌죠. 그럼 저당권자가 바뀐다라고 봐도 되나요?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죠, 이거는? 예, 이 정도는 우리는 할 수는 있다. 그러면 채권자가 바뀌면 채권자가 바뀐다. 채권자가 바뀐다는 것은 K은행이 무슨 은행으로? Y은행. 그러면 이때는 저당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할 거예요. 앞에 근자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똑같으니까. 자, 근데 채무자가 바뀌어요. 채무자가 바뀐다고. 채무자가 바뀌는 것은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저당권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또 안 적어도 될까? 꼭 해줘야 돼? 이거 다시 다 똑같이 할까? 안 해도 될까요? 채무자가 바뀌는 것은 내용이 바뀌니까 저당권 무슨 등기? 변경 등기. 그럼 이거부터 일단 정리해야 된다고. 그럼 채권자가 바뀌는 것은 저당권 이전 등기고 채무자가 바뀌는 것은 무슨 등기다? 변경 등기. 그럼 여기까지 이제 한 개 해결했고 그럼 이제 원인이 필요하잖아. 원인. 자, 봐봐요. K은행에서 Y은행으로 바뀐다. 생각해봐. 채권자가 K은행에서 무슨 은행? Y은행으로. 그럼 채권 또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되죠. 채권이 안 넘어가고는 저당권을 이전할 수가 없잖아. 그럼 채권이 넘어가야 된다고. 여기 원인은 뭐다? 양도. 이렇게 적으면 돼요. 원인이 뭐라고? 양도. 이렇게 양도. 그럼 이 앞에 단어까지 이제 가져가면 막 여러분이 힘들어 한다고. 그럼 채권자가 바뀌면 일단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 원인은 뭐다? 양도. 그럼 출제은이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 확정 전 채권자의 지위가 변경될 경우 피담보채권 확정 전 시험 문제 읽어준다고 지금부터 피담보채권 확정 전 채권자의 지위가 변경될 경우 이렇게 나오면 뒤에 무슨 등기가 나와야 되고 일단 이전 등기가 나와야 되고 원인은 뭐다? 양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양도 가는데 피담보채권 확정 전이라 했잖아요. 피담보채권 확정 후죠. 그럼 확정 후라면 설문에서 피담보채권 확정 후 채권자가 변경이 되면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할 거고 원인은 뭐다? 채권이 뭐한다? 넘어가야 되는 거 맞죠?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뭐다? 확정 채권
양도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근데 이게는 확정 채권이란 말을 적어 못 적어? 못 적지.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양도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암기하려면 막 어려워. 그 다음 채무자가 바뀐다. 채무자가 바뀌는 것은 내용이 바뀌는 거네. 그러면 근저당권 무슨 등기? 변경 등기. 그럼 원인은 뭐다? 인수. 이렇게 하면 된다고. 원인은 뭐다? 인수. 그럼 피해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바뀌었다네? 됐나요?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바뀌었다네? 변경 등기죠. 원인은 인수죠. 피해담보채권이 확정되었다 했으니까 채권이 확정되면 채무도 확정됩니까? 채권이 확정되면 받을 돈이 확정되면 쳐야 될 돈 확정되냐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다? 확정 채무 인수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럼 여기에는 확정 채무라는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채권이 확정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다? 계약 인수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럼 이거 지금으로 갖다 어거지 이렇게 막 크로스 시켜가지고 문제 만든다고. 그 만들 때는 이걸 3개, 4개 생각하면 안 되고, 일단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피해담보채권 확정 후냐, 확정 전이냐, 이런 것은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야 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다? 채권자가 바뀌느냐, 채무자가 바뀌느냐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 아닐까? 그럼 채권자가 바뀌면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원인은 양도. 여기까지만 암기하란 말이야. 채무자가 바뀌면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원인은 인수. 이까지만 해란 말이야. 그럼 앞에 어떤 말이 들어갈 거냐의 문제는 피담보채권, 이제 맨 끝에 피담보채권 확정 전 이렇게 나올 거잖아. 확정 전 나오면 채권이 확정되어 있지가 않다는 말이네. 그럼 확정 채권, 확정 채무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네. 그럼 없으니까 뭐다? 계약 양도, 계약 인수 이런 표현을 쓰면 된다라고요. 그럼 확정이 설문에서 피담보채권 확정 후 이렇게 나오면 뭐다? 확정이 되었으니까 확정 채권, 확정 채무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단계를 3가지 내용을 통합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지문을 끊어서 하나하나씩 판단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뭐다? 채권자가 바뀌느냐, 채무자가 바뀌느냐부터 판단하는 게 순서라고요. 이런 것을 3가지를 통합해서 하려 하니까 머리가 찌끈찌끈거리고 뭔지 모르겠고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그 설문을 딱 보면 채권자가 바뀐다. 무슨 등기? 이전 등기. 딱 해놓고 첫 번째 판단. 그럼 원인은 뭐다? 양도. 이까지만 하면 끝난단 말이야. 근데 설문을 보니까 피담보채권 확정 전 나오면 뭐다? 계약 양도. 피담보채권 확정 후 나면 확정됐으니까 확정 채권 양도. 이런 식으로 단면을 3단계로 나눠갖고 항상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다가 그게 익숙해지면 뭐 한다? 이제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딱 끊어서 판단해야 된다고.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할 거 없다. 똑같다. 신청자 필요적 기록상, 채권, 최고액. 최고란 글자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최고란 글자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자가. 그러니까 근저당권에서는 이자는 임의적 기록사항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저당권에서는 임의적 기록사항이지만.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어떻게 기록해라? 단일하게 기록해야 한다고요. 구분해서 기록할 수가 없다고요. 왜 단일하게 기록하느냐? 채권자가 수인, 채무자가 수인이라 하더라도 구분이 안 되는 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유동적이란 말이에요. 유동적이니까 너 얼마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단일하게 금액을 딱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채권 채국이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달러로. 그러면 달러로 된 금액을 채권 채국으로 그대로 기록해야지. 이걸 원화로 환산해서 기록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 다음, 채무자 똑같아요. 달라지는 거 뭐다? 최고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이자. 그래서 민법에서 그러잖아요. 민법에서. 저당권 공부할 때와 근저당 공부할 때 조금 차이점이 뭐예요? 저당권은 지연이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한다. 뭐 이런 말 배우죠? 그 이유가 그거예요. 저당권은 이자는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한다. 근데 근저당권에서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한다. 그런 말이 있던가요? 없죠. 왜? 채권 최고액 속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1년분에 한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됐습니다. 채무자가 수인이라도
그 수인의 채무가 연대 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어떻게 기록해라? 단순히 채무자로 기록한다. 연대 채무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뭐로 기록해라? 채무자 이렇게 끝. 이자는 채권 최고액 속에 뭐가 된다?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이자의 사항은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근저당권 이전 등기 나오잖아요. 근저당권 무슨 등기다? 이전 등기. 그럼 누가 달라진 거야? 누가 달라진 거야? 채권자. 맞나요? 채권자가 달라지니까 이전 등기죠. 그러면 원인은 뭐다? 양도 나왔죠?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전 이렇게 나오면 뭐다? 계약양도 확정 후 나면 확정 채권 양도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적어 놓은 거고. 이전 등기. 이전 등기. 다른 거 할 필요 없다. 이거 바로 암기해버려. 이거 보면 나중에 힘들어. 이전 등기. 누가 바뀌는 거다? 채권자. 원인은 뭐다? 양도. 그럼 양도만 암기하라고, 양도. 계약가입 이것까지는 할 필요 없다. 양도. 됐나요? 근데 피담보 채권이 뭐다? 확정되기 전이라네. 그러면 뭐다? 계약양도 이렇게. 일부가 나면 계약의 일부 양도. 그러니까 키워드는 계약양도가 키워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봐봐. 이전 등기. 원인은 양도. 맞나요? 확정되었다네. 그럼 뭐다? 확정 채권 양도. 확정 채권 양도. 비상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 변경 등기네. 그럼 변경 등기 사유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뭐다? 채무자가 바뀌는 거. 근저당권에서 근저당권에서 있어서 채무자 바뀌는 거 외에도 내용상의 존속 기간이 바뀐다 있을 수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뭐다? 채무자 바뀌는 거. 채무자 바뀌면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원인은 뭐다? 인수. 끝. 자, 이쪽으로 본다. 변경 등기. 누가 바뀐다? 채무자. 원인은 뭐다? 인수인데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네. 확정 채무란 말을 쓸 수가 없죠. 그게 뭐다? 계약인수 끝. 변경 등기 채무자가 바뀌는 거.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후라네. 그러니까 인수는 인수인데 무슨 인수? 확정 채무 인수. 이게 면책적이냐 중첩적이냐 신경 쓰지 마. 그건 정답의 결정 요소 아니니까. 면책적이라는 말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완전히 벗어나고 넘어가는 거. 중첩적이라는 것은 내가 채무자가 원 채무도 책임지면서 채무를 넘기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험 문제 정답의 결정 요소 아니다. 끝. 볼 필요 없다. 그 다음 권리질권. 이 권리질권 등기는 다른 거는 필요 없다. 권리질권 등기가 뭐니? 이것만 물어본다. 권리질권 등기가 뭐니? 이것만 물어본다. 됐나요? 예. 그래서 권리질권 등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볼게요. 이제 등기부를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도요. 10억 K은행 이렇게요. K은행 채무자 갑. 그럼 갑이 K은행에 얼마 빌리고 10억 빌리고 담보 제공은 누가 했다? 채무자 갑이 담보 제공했다. 이렇게 이제 읽어집니까? 이 상태. 자, 이 상태에서 K은행이 나를 찾아오는 거야. 이 K은행이 지금 저당권자 맞습니까? 저당권자 맞나요? 지금 지인을 읽고 있을 수 있죠. K은행은 지금 뭐다? 저당권자입니다. 채권자이자 저당권자인 K은행이 지금 한번 딱 설명한다. 이거 개념만 알면 되니까. 선생님, 네, 우리 지금 K은행에 지급 준비율을 좀 마련했는데 돈이 지금 한 5억 정도가 좀 비어서 그러는데 선생님 5억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거예요. 제가 뭐 5억 정도야. 여기 있는데요. 바로 줄 수도 있는데요. 하겠죠? 그러면 제가 그냥 빌려줄 수는 없잖아. 그럼 담보 제공하라 가지 말할까? 하라 하겠지. 근데 K은행이 만약에 이해도 잘 들린다. K은행이 자기가 소유하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저에게 담보 제공하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무슨 등기? 설정 등기를 하면 되죠. 담보 제공했다고. 근데 K은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저한테 담보 제공할 수도 있잖아. 그래도 뭐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 되죠. 근데 K은행이 소유 부동산도 없고 지상권도 없고 전세권도 없대. 그럼 너 뭐 담보 제공할 거니? 하니까 갑에게 10억 빌려주고 갑의 소유 건물을 하나 담보로 잡았는데 이 건물이 100억짜리다. 그러니까 내가 갑에게 받아야 될 돈 얼마? 10억. K은행이 갖고 있는 이 10억, 갑에게 받아야 될 돈 피담보 채권액 10억. 이걸 담보로 나한테 제공하겠다라는 거야. 되겠나요? 그럼 상용의 입장에서는 K은행이 저 10억을 안전하게 추심, 즉 회수해 올 수 있는 돈인지 아닌지 난 그거부터 판단하겠죠. 저 10억이 멍청한 10억이 아니라 확실한 10억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담보로 제공받고 가져올 수 있겠다. 그죠? 변제기만 도달하면 이제는 회수해 올 돈이니까. 이게 건물이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보험금 나오면 물상대위성에 의해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더라는 거야. 좋아. 나 이 10억 담보 제공받고 너한테 얼마 빌려줄게? 5억 빌려줄게 할 수 있죠. 그럼 일단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담보권 설정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때 담보의 제공이 뭐다? 저당권에 있는 피담보 채권이 담보 제공된 거 맞습니까? 이때 이루어지는 담보권 설정 계약이 권리 질권 설정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나요? 그러면 이 아래 뭐라고 적는다? 권리 질권 설정 이렇게 적는다고. 금액 얼마? 5억. 권리 질권자는 누구예요? 돈 빌려준 사람은? K은행이 돈을 빌려줬어? 갑이? 갑이 돈 빌려줬어? 누가 돈 빌려줬어, 갑한테? K은행이 누구 찾아왔다고? 아니, K은행이 누구 찾아왔냐고. K은행이 이때까지 그거 이야기인데 K은행 누구 찾아왔냐고. K은행이 돈이 없어서 나를 찾아왔다고. 그래서 내가 담보 있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내가 5억 빌려줄 수 있는데 담보 있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K은행이 소유권도 없고 지상권도 없고 전세권도 없대. 그래서 선생님, 제가 갑한테 받을 돈 10억 있는데 이거 담보 제공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서 내가 보니까 저 10억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돈이 맞거든. 그래서 그거 담보 제공받고 돈 빌려줄게 했어. 돈 누가 빌려줬냐고. 그게 상용이가 빌려줬다고. 그럼 채권자는 상용이이자 뭐다? 권리 질권자가 누구예요? 상용이라고. 상용이. 채무자는 누구예요? K은행 맞나요? 채무자, K은행 이렇게.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이제 실무 가면. 아, 이 말은 K은행이 상용이에게 얼마 빌려주고 5억 빌려주고, 아, K은행이 누구한테 받아야 될 돈, 갑에게 받아야 될 돈 얼마 10억을 담보로 제공한 거구나 라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 권리질권 등기는 등기상으로는 저당권을 목적으로 해서 나올 수밖에 없죠. 등기의 형식은 부기등기로 이렇게 한다고. 그럼 권리질권도 이렇게 등기를 해야 질권의 효력이 어디에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권리질권이 되기 위해서라면 담보의 제공은 저당권에 있는 피담보 채권, 이 담보의 제공이 되어야 한다. 됐나요? 근데 이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에 있는 채권만 되는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에 있는 채권도 뭐하다?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등기상에서 권리, 질권의
목적은 저당권에 있는 채권이거나 근저당권에 있는 채권, 피담보 채권액이 권리질권의 담보에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 개념 안에서 출전이 다 물어본다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권리질권 등기는 권리질권자, 채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이 상태에서는 저당권자가 뭐가 되어 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간다는 거 알 수 있나요? 채무자는 누구다? 저당권자랑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권리질권의 개념을 모르면 선생님 은행은 항상 채권자라고 생각했는데 은행이 채권자가 아니라 돈 빌릴 수도 있군요. 은행도 돈 많이 빌린다고요. 실제 권리질권 등기 은행 등기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타난다고요. 서로 무슨 지점에서 무슨 지점으로 돈 빌려준다고 빌려줄 때 그냥 빌려줄 수가 없고 뭐한다? 너네들이 나중에 받아야 될 금액 담보로 제공하란다고. 그게 권리질권이라고요. 주식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주식하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주식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주식 통장, 입출금 통장에 질권 설정해서 돈 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없나요? 있어요. 네. 주식을 안 해봐서 모르구나. 주식 통장을 보면 질권 설정해서 빌리는 경우가 뭐냐?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알고 가세요. 내가 지금 삼성전자 주식 10만 주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보이잖아. 내 거 아니에요? 상용이 거 맞나요? 그럼 10만 주의 가치가 10억이다. 계산 그냥 대충 합시다. 그럼 상용이는 10억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잖아. 근데 상용이가 획기적인 정보를 들은 거야. 야, 이거 지금 시중에 알려지지 않은 거. 이것만 사면 딱 한 달 후에 100배 뛴대요. 그럼 그 고급 정보를 들었다면 상용이는 그 주식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죠. 근데 친구한테 당장 빌릴 데가 없는 거야. 그럼 뭐 주식은 사고 싶고 빌릴 데가 없고 그럼 내 10억 주식 채권 10억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래서 10억을 다 빌리거든.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지잖아. 그럼 그게 깡통계좌가 되는 거야. 깡통계좌. 그 10억 담보로 빌렸으니까. 그러면 채권자는 알아서 돈 회수해버린다고. 삼성전자 주식 팔아가지고. 올라가면 상관? 없는데. 그러면 내 주식 계좌 통장에 질권 설정해가지고 10억 딱 지킨다고. 그럼 그 10억 갖고 그 주식 산다고 나는. 근데 삼전이 주식이 확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채권자는 급해 안 급해? 회수해야 되지. 삼성전자 주식 자기가 스스로 팔아갖고 채권 추심해버린다니까. 근데 통상 그래서 10억 다 줘, 안 줘? 안 주겠지. 이 금액의 한도 보통 한 50% 정도. 그럼 10억 삼전 가지고 있으면 한 5억 정도는 뭐 한다. 질권 설정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져올 수 있다고. 근데 삼전이 오르면 상관? 없어. 쭉쭉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전화 온다고. 삼전이 그때 과거에 10억이었는데 지금 6억 8천까지 왔는데요.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이거 강제 회수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돈을 더 갚든지 안 갚으면 홀라당 얘네들이 채권자 찾아간다고. 그래서 그때 질권하고 똑같은 거 아닐까? K은행이 얼마짜리 채권 가지고 있는데 10억. 이걸 담보로 뭐 한다? 상용에 돈 빌려 쓰겠다라는 거야. 훼손이 되거나 하면 상용이가 뭐 한다? 추심해버리겠다는 거야. 10억 대신해서. 되겠나요? 그런 느낌으로 하면 주식을 아는 사람은 이 권리질권의 개념을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해요. 근데 주식을 아는 사람들은 조금. 그래서 천천히 그걸 생각해야 돼. 오늘 옆 동료하고 같이 이야기해야 돼. 내가 저당권자라고 생각해. 누구한테 내가 10억 받을 돈이 있는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까 내 10억을 친구에게 뭐하다 담보 제공하고 나는 또 친구한테 5억 빌려 쓰겠다. 그럼 이때 이루어지는 담보권 계약이 뭐다? 권리질권 설정 계약이다. 그 개념을 딱 한번 생각해라고. 그럼 요 개념만 물어봐. 그래서 보세요. 저당권에 있는 채권, 이 채권을 질권에 뭐로 한다? 목적. 그럼 이 채권을 질권에 뭐로? 담보로, 목적이라는 말을 담보로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질권에 담보로 할 경우에는 그 저당권에 있는 채권, 질권은 뭐 한다? 등기할 수 있다. 그럼 질권은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고, 이때 질권이 뭐다? 권리 질권이라고요. 되겠나요? 정확하면 채권 질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줄여서 권리 질권이라고 쓴다고 우리 법조문에는.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 설정에 부기 등기를 하면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치게 된다. 현행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질권은 저당권부 채권질권과 근저당권 채권질권에 뭐한다? 하나한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된다고요. 나머지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임차권은 그냥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임차권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면 각종 등기 절차에서는요, 제가 볼게요. 독립적인 문제로는, 자, 볼게요.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멸실 등기, 말소 회복 등기, 그 다음에 관공서, 촉탁과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가등기, 마지막 부기등기 이렇게 있는데 시문제 안 나와요. 여기 안 나와요. 그럼 시문제 나오는 거는 뭐다? 말소. 말소에서는 이해관계인 나와요. 선생님 변경등기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런데 하필 제한에서 나와요. 하필 제한 등기는 이미 지적법에 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들은 우리 절차 총론에 다 묵혀서 그냥 강론에서 섞어서 나오지 독립적인 문항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필 제한 등기는 우리가 어디서 했냐면 지적법에서요. 지적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변경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경정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는 가끔씩 나오거든요. 근데 말소 등기에 관한 내용은 이미 총론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앞서서. 어디서 배웠냐면요. 말소 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근데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도 있고요.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습니다. 직권 말소 사유 우리 목수일리에 해가지고 총론, 강론,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이미 학습 다 하셨다고요. 말소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 등기는 뭐한다? 직권, 말소,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수용되는 목적되는 토지 위에 있는 권리 등기 어떻게 말한다? 직권, 말소. 29조 1호 2호 직권, 말소. 금방 환매에서 환매권 행사로 환매권자 앞으로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하였다면 환매특약 등기는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이렇게. 그럼 안 배운 직권, 말소가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가 어디에 나오냐면 관공서 촉탁에서 가처분 등기를 배워야 되거든요. 가처분에서 직권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가등기에서 하나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직권 말소하면 끝나요.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는 경우는 총론에서 다 배웠고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도 확인을 이해관계에서 확인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이 다 나오면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별도로 학습하실 필요는 없어요. 멸실 등기에서는 제가 하나 확인할 게 있습니다. 멸실 등기에서는 뭘 확인할 거냐면 대위 신청 이거 하나는 확인해야 되거든요. 확인. 하필 제한은 이거는 지적법에서요. 기억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적법에서 합병할 수 있느냐 합병할 수 없느냐 요건을 남겨야 된다고 했죠. 기억을 되살려 드릴게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동일한 내용의 신탁 등기, 줄여서 소, 지, 전, 임, 공저, 신탁 이게 있으면 합병이 가능하고 나머지 등기했으면 합병을 할 수 없다. 그 내용을 등기에서 그대로 쓴다고요. 소, 지, 전, 임, 공저, 신탁이 있으면 합필 등기할 수 있다. 소, 지, 전, 임, 공저 외의 등기했을 때는 합필 등기할 수 없다. 그게 여기서 그대로 적용된다고요. 그러니까 지적법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할 때 등기에서는 따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지적 합병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이해관계에는 제가 사실은 어디서 확인해드렸냐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제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개념할 때 원칙은 무슨 등기를 해야 될 것이나 말소 등기를 해야 될 것이나 말소에 의하지 않고 즉 말소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등기는 무조건 뭐다? 이해
관계인이 등기다. 그럼 그자에 뭘 첨부해서 승낙서를 첨부해서 그 등기를 말소하면 이해관계인이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이게 원칙인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즉 이해관계인이 제3자 보호 규정에 들어간다면, 기억나나요? 제3자 보호 규정에 들어간다면 그자를 승낙서를 첨부할 수가 없으니 말소할 수가 없다. 그러면 말소를 해야 될 등기나 말소에 의할 수가 없다면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형식으로 소유권을 회복해 올 수가 있다. 이때 하는 것이 뭐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다라고 했다고요. 그럼 원칙은 뭘 해야 되는데 말소를 해야 될 것을 말소에 의하지 않고 이전의 형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거든요. 그때 말소 등기할 때 말소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이해관계인이고 그자의 승낙서가 들어와야 되고 승낙서가 들어오면 이해관계인의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 그래서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인은 항상 말소되는 권리를 체크하고 말소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다 뭐다? 이해관계인이 등기다라고 정리해 드렸다고요. 그럼 거기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또 별도의 확인은 안 하겠다고요. 그럼 나머지 그래서 요 내용들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기는 하지만 하필 이거 가지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말소는 이해관계인의 개념, 직권과 단독 신청을 앞서서 다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하지 않고 뒤에 책으로 만들어 난 이유는 기본적으로 복습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 말소 등기에서 복습용으로. 경정 등기는 애초부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멸실 등기는 여기서 바로 설명합니다. 대위. 이겁니다. 멸실 등기는 17번지 갑소유토지입니다.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기본서 만들 때 이쪽 부분은 다 삭제해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총론에다가 들어간 거 다 집어 넣어놨기 때문에 내용만 들어가면 수험생이 저는 복습용으로 넣어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명하면 수험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선생님 다 까먹었고 모르는데 또 해주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복습용으로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실 분들만 읽어보시면 돼요. 경정듣기는 보실 필요 없어요. 시험지 절대 안 나와요. 자, 17번지에 갑소유 토지에 을명의에 건축물이 존재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건축물이 화재로 없어졌다고요. 그럼 을은 몇 월 이내 멸실 등기를 해야 됩니까? 1월 이내에 무슨 등기?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선생님 이런 거 배웠나요? 다 배웠습니다. 이건 어디서 배웠다? 등기 절차 총론의 등기 신청 의무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등기는 신청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다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와 멸실 등기는 몇 월? 1월. 이를 해태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특별조치법상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며칠? 60일. 이때 미등기라면 보존 등기, 기등기라면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기산점 꼭 암기하셔라. 거기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건축물이 화재로 없어지면 멸실 등기는 몇 월 이내? 1월 이내. 됐나요? 그럼 1월 이내 을이 멸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안 하면 누가?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모아요. 대위해서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다. 그게 요지부 멸실 등기에서 하나 봐야 될 대위입니다. 말소회복 등기는 이해관계인의 개념으로 가끔씩 물어보긴 하는데 모의고사용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말소회복 등기 나온 적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은 모의고사용으로 필요하다면 공부를 해야 될 건데 우리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저는 모의고사를 목적으로 강의하는 사람은 아니라 했습니다. 항상 10월 25일을 기준으로. 그래서 말소회복 등기가 모의고사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다? 모의고사용이구나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됐죠? 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기출문제로 들어가거든요. 기출문제 항상 정규 수업 3시간 마치고 요 내용을 1시간에서 한 30분 정도? 좀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요 기출 끝나고 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보강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시험 문제 가등기 반드시 나옵니다. 부기등기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다음 주에 시간 약속 잡지 마시고요. 2시 반이나 3시까지는 잡지 마시고 요 내용은 꼭 수업 들으셔야 됩니다. 되겠죠? 끝나고 나면 이제 구분 건물하고 이의신청이 있는데 구분 건물 최근 10년 동안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의신청은 올해 좀 나올 개연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공부할 게 거의 없거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끝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1시간에 1시간 30분 정도 더 보강할 겁니다. 기출 풀고요. 됐나요? 예, 됐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기출문제 우리가 해석을 할 건데, 기출문제 예습을 하고 오는 게 좋을까요? 복습이 좋을까요? 예습을 하셔도 되고요. 안 하고 오셔도 돼요. 근데,
예습을 만약에 나는 하겠다라는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예습하실 필요는 없어요. 즉, 기존에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론 정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암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예습을 하는데 재미가 있을 거거든요. 아니까, 암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뭐 11월 달, 1월 달 하신 분들은 이게 공시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타 과목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암기의 한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문제까지 또 풀려고 하면 이제 머리 써야 되잖아요. 진짜 생각해야 되잖아요. 암기 안 되는데 풀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분들은 문제 안 푸시는 게 좋다고요. 왜? 암기가 아직까지 덜 돼 있으니까. 다만 예습을 하는데 선생님 저는 성격이 항상 긍정적이라서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요. 그냥 한 번 정도 지문 읽어보는 거는 괜찮을까요? 그거는 적극 추천한다고요. 내가 문제를 읽어보고 오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푼다라는 개념보다는 기출에서 내가 지금까지 다음 주에 지번, 지목을 공부할 거잖아요. 배웠는데 선생님한테 배웠던 내용이 기출 지문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구나. 그 정도로 푼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읽어보고 온다라는 개념으로 하는 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근데 공부량이 지금 적고 암기 분량이 적은데 나 이 문제를 이제 나는 이해도 다 되고 하니까 딱 풀어서 정답 맞춰봐야지, 이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은 반대라고요. 그냥 한번 읽어본다라는 개념은 상당히 저는 동의합니다. 왜? 읽어보고 오면 좋은 게 뭐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나온다는 것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럼 기출문제 풀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그때 평소에 강조한 부분이구나. 그래, 이런 것은 내가 선생님하고 같이 할 때 또 선생님이 같이 한번 정리를 해줄 거니까 그때는 꼭 이거 암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어올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푼다라는 개념보다 읽는다라는 개념 정도는 저는 권장해드린다. 근데 푼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애초부터 안 하는 게 좋다. 됐나요? 단 제시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암기가 되어 있으니까 푼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내가 2년 동안 공부하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암기 안 돼 있네. 그런 경각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제시생 같은 경우에는 푼다라는 개념, 초시생은 읽는다는 개념, 그 개념으로 한번 보고 오시면 됩니다. 선생님 어디까지 풀어올까요? 여러분이 풀고 싶은 만큼. 딱 어디 정해서 하지 마시고요. 그날 한 20문제 풀었는데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근데 그날 문제를 한번 읽어보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지적법 다 읽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 읽어보는 거는 나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딱 이 부분만 하고 와야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한다면 다음 주에 아마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 정도까지는 제가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요. 그것도 그까지만 해야지. 그건 아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 인사할게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